건강하고 안전한 가슴 성형,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이 수술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가슴 성형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가슴 성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여성의 몸에서 가슴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의 가슴, 즉 유방은 그 수유의 기능과 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유를 분비하여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을 좀 더 여성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성적 포인트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성형을 위해서 병원에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가슴 성형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유방 복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유방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유방암은 두 번째로 많은 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방 절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방 절제를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좀 자신감도 결여되죠. 그래서 유방 복원 수술을 위해서 자신감을 찾고자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유방이 발육이 좀 부진한 분들, 아니면 출산 이후에 유방이 적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가슴이 커서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그 유방을 줄이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유방 확대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하게 되나요? 네. 먼저 충분한 상담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현재 유방의 모양이나 그 위치 같은 그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세 이후라든지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유방이나 림프질에서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유방 질환에 대한 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방의 그 유선 조직의 양이라든지 그 근육의 두께, 피부 두께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수술 방법이나 아니면은 필요하면은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형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형물은 이게 보형물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생리식염수 보형물과 실리콘 보형물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리식염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링거 수액이 있죠.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누수가 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수술 이후에 피막 구축이 비교적 적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리식염수는 수술 이후에 그 좀 촉감 좀 떨어진다는 그런 네. 문제가 있고요.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럽게 못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생리식염수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실리콘 액으로 만든 실리콘 보형물인데요. 실리콘 보형물은 수술 이후에 아주 촉감이 부드럽고 그리고 모양이 자연스럽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리콘 액이 이 백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전신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때 그 FDA에서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많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의 점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점도를 높여서 백이 파열되더라도 실리콘 액이 백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름하여 코에스브 젤백을 만들어서 FDA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떤 보형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네. 최근에 환자분들은 그 물방울 모양의 백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백 모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둥근 모양의 백이 있고 해부학적 모양의 백이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백은 우리가 공을 반절 잘라놓은 것처럼 그래서 가운데가 가장 뿔룩한 모양의 그런 백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부학적 모양의 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많이 알려지는 그런 백인데요. 그 백의 윗부분은 비교적 얇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많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보형물, 그 둥근 보형물보다도 수술 이후에 가슴이 좀 더 많이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방울형의 백은 그 어떤 이유에서 백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는 다소 배용되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형물 선택이 끝나면 이제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수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수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개를 해야겠죠. 네. 절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드랑이 절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륜주 절개, 세 번째는 유방 아래 주름선 절개가 있습니다. 우리 겨드랑이 절개는 우리 겨드랑이 보면은 손금선처럼 작은 선들이 있죠. 네. 이 선을 약 4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개선을 통해서 보형물에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보형물을 집어넣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 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후에 수술 흉터가 수술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가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절개 부위하고 그 보형물을 넣을 공간하고 비교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좀 지혈이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겨드랑이 절개를 하고 거기에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지혈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륜주의 절개가 있는데요. 네. 유륜주의 절개는 그 유륜 아래 쪽을 약 U자 모양으로 3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역시 보형물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을 넣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절개 부위하고 보형물을 넣는 공간이 아주 거리가 가까워서 수술이 비교적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절개선이 다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유륜주의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방 아래 주름선 절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그 수술 시야가 가장 좋다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역시 후에 그 절개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 부위에 따라서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상태에 맞게, 환자의 상태에 맞게 그리고 충분한 상담 후에 보형물을 선택을 하고 절개 부위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보형물은 보통 어떤 위치에 넣게 되죠? 네. 그 수술 과정에서 그 보형물을 넣는 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유선 아래에 넣는 방법, 그리고 근육 아래에 넣는 방법, 아니면 그 두 가지를 겸한 이중평면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선 아래에 넣는 방법은 먼저 유선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피부 두께가 좀 되는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이 방법은 보형물을 넣는 공간을 만들기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보형물을 넣었을 때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다소 유방이 처지신 분이라도 이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처진 부분이 다소 커버가 되어서 좀 자연스러운 유방이 된다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좀 다른 방법에 비해서 피막 부족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육 아래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 가슴 근육 아래쪽에 보형물을 덮기 때문에 보형물이 윤곽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보형물이 만져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피막 구축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운동선수처럼 가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술했을 때는 가슴 근육이 많이 과도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보형물이 제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가슴이 변형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슴이 약간 처지신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은 처진 가슴이 남고 위쪽으로는 보형물 윤곽이 보여서 마치 한쪽에 두 개 유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의 유방은 좀 더 아래선이 명확해야 가슴이 예쁜 가슴이 되는데 네네. 이 방법은 유방 아래선이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 유방이 비대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그런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평면법이 있는데요. 이중평면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그런 보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위쪽은 근육 아래에 넣어주고 아래쪽은 보형물 그 유선 쪽에 노출시켜서 가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보형물이 변이될 일도 없고 그리고 다수 유방이 처지신 분들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내시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나 대장을 내시경을 통해서 관찰하듯이 네. 수술 과정을 내시경을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직접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유방은 그 혈관이나 신경이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런 혈관과 신경을 직접 눈으로 관찰해가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좀 정밀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이 적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고, 그래서 수술 후에 피조매를 차고 다닌다든지 하는 문제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신경 손상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유두의 유방의 감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수술의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양쪽 보형물을 거의 비슷하게 받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유방이 좀 자연스럽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네. 유방 내시경 수술은 아무래도 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소 숙련도연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가슴 성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